일생 동안 자기 생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지만, 알티셀은 어쨌건 이 계기마다 명백한 자기 비판을 통해서 버릴 것과 이어나갈 것을 정리해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두 개의 어떤 근본적 자기 비판이 끼어 있죠.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자기 비판이 한번 나오고 이 시기에 자기 비판이 한번 나옴으로써 이 제1시기, 이 시기 3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알티세르 자신이 이야기했던 일종의 그 이론적 단절을 구성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막스를 위하여 하고 자본론을 읽자가 이 시기 작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거라면 이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론을 핵심으로 하면서 이제 레닌과 철학이라거나 과학자들의 자생적 철학이라거나 혹은 자기 비판의 제 요소들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되어지고 좀 더 조직론적인 언급을 한 책이 있다면 당내에서 그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그런 당 비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실제로 묶어져 나온 책이라는 게 뚜렷하게 없는데요. 단행본이라고 한다면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입니다. 꽤 이제 두꺼운 책인데 자기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위들 혹은 이유들에 대한 자기 해석이 나와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일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관점에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책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우선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쓰였기 때문에 과장과 또 흑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엮여져서 나온 가짜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알티세르는 굉장히 열정 가지고 이 책을 썼고, 그래서 이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어떤 프로이트적인 해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이토록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하여튼 교수가 돼야 되고 또 파리 고등사범에 진학을 해야 된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이라는 거네. 이렇게 1급 학교에 진학하고 교수가 되라고 늘 이야기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았는데 어머니의 그 꿈을 대신 살다 보니까 늘 자기 분열증, 자기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그거를 일상 속에서 겪게 되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특별한 이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알티세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한 남자하고 약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혼자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의 그 형하고 죽은 약혼자의 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형은 알티세르 어머니의 동생하고 원래 결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부터 물려져 오는 비운의 그 가족사가 있으면서 적어도 저렇게 우리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많은 사연들이 뒤따라간다는 걸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징집을 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대학 다녀야 할 그 4년 동안을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우울증이 아주 심화되어져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썼던 자기의 이제 일기장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보통의 그 자서전들은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공식적인 그 야사적 그 지점들도 이렇게 많이 드러내놨죠. 그리고 엘레너하고는 그 대학 시절에 만났고 어떻게 보면 엘레너가 알테세르를 이런 정치 활동으로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엘레너 자신이 프랑스 공산당 소속이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 활동할 때에 약간 이 오점이 있는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 당으로부터 그 비판을 받고 당원 자격을 이제 박탈당한 이후에 엘레너하고 사귀면서 이 엘레너의 그 당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당이 그 엘레너하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이거를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만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당에 대한 충성과 또 당에 대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이제 교차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서술을 하고 엘레너하고 사귀면서도 이제 알테세르는 여러 사람의 화면을 전화시켰군요. 몇 사람의 또 아주 친한 여성들을 사귀고 엘레너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었었는데 또 그런 얘기까지 이제 소소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침묵을 강요당하고 냉대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발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이론적 저작 그 작품들은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에 담겨 있다기보다는 이때 이제 우발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혹은 우발성의 유물론 이 우발성의 유물론이라는 책을 단행본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각 장에 넣을 글들을 따로 차곡차곡 써가고 있던 중에 이제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유고 남게 된 원고이죠. 이 우발성의 유물론이라는 것을 정리해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마키아벨리라거나 스피노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통해서 막스주의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확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알테세르의 이력을, 사상적 이력을 한번 짚어보면, 이 시기에 막스주의에 대한 알테세르의 그 해석 방식이자 알테세르의 어떤 고유함이 있다면 바로 이론적 실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을 해낸 겁니다. 전통적으로 적어도 엥겔스 이후에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막스주의 내부의 해석은 실천 우위론이죠. 이론과 실천의 변정법 속에서 실천 우위. 이게 이제 막스주의의 기본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막스의 포에르바하 태제에서 그 기본 권력,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구절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에르바하 태제의 제 1항을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유물론들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유물론은 대상, 객체, 예컨대 책상이라는 이 대상을 그냥 관조의
입장에서만 보아왔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성적 실천의 산물로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비판하는 대목이 포에르바하 태제 제1태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입각해서 전개된 태제의 제11조, 제11태제는 지금까지의 그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제 해석해 오기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태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해석과 그 변혁,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역전시켜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관념론이 그 해석에 관심을 두어왔던 것이라면, 물론 유물론까지도 해석에 관심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에르바하가 실제 한 말이거든요.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주어진 세계에 대한 그 해석 이상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량스럽게 자신의 이론의 그 한계랄까 그거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 모두가 그 해석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변혁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선언함으로써 막스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그 실천 그 우위론을 정립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검과 옥조가 되면서 엥겔스 이후에 그 막스주의들, 그것이 어떤 유형이었건 상관없이 카우츠키의 것이었던 플레하노프의 것이었던 레닌의 것이었던 혹은 그람시의 것이었던 상관없이 실천을 그 이론보다 더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특히 레닌의 경우에는 이론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봤던 겁니다. 실험과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실험에서 그 실험이 성공하면 그 실험에 적용된 이론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험에 실패하면 그 실험에 적용된 이론은 틀린 것이다. 해서 바로 과학에서 실험이 차지했던 그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사회 활동에서 그 실천에 부과를 하게 되죠. 이름으로써 이제 이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실천이 성공하면은 그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알투셀은 바로 이 실천 우위로 주어져 왔던 이 막스주의의 상황을 이론 자체를 실천으로 파악함으로써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정치적 그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원래 레닌의 당조직론에서 보면은 그 편집국과 그 중앙 정치국이 있어서 투 타워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편집국, 기관지 편집국은 바로 당의 이론적인 일종의 줄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이면서 일종의 실천적인 어떤 명령,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직해 나가는 그런 실천단위의 줄기를 맡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그 사령탑이 있어가지고, 볼세비키 당 속에는 이 두 개의 사령탑이 이론과 실천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 중앙 그 편집국은 적어도 레닌이 편집국의 그 중요한 그 지도자였을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크라 같은 신문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혁명 이후에 이 두 기관의 그 위상을 보면 정치국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편집국은 정치국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3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 속에서 두 사령탑의 관계는 정치국 우위로 이렇게 되어지게 됐던 거죠. 프랑스 공산당도 코민테른의 그 소속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프랑스 공산당의 운영이 정치국 중심으로 되어갔으라는 건 뭐 필연의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론적 실천이란 건 뭐냐 하면 바로 정치국에 그 종속되어 있는 어떤 편집국의 기능. 그렇다고 해서 알티세르가 이때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을 맡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편집국 기능이 이론 기능이기 때문에 이 이론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적 실천의 개념은 바로 지금까지 그 사회주의 정치에서 바로 집행 기능에 그 눌려왔던 그런 이제 이론 기능을 만회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위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소련 사회주의 위기는 1차적으로는 실천의 위기였죠. 이 실천의 위기가 나타난 것은 스탈린이 죽은 1953년에 동독, 그러니까 분단된 동독이죠. 그 동독에서부터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53년의 그 독일에서는 평의회를 구성한 노동자들이 그 당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또 소련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의 발언들과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평의회가 독일에서 구축되었을 때에 소련 군대가 파견되어서 그 독일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브레이트 같은 사람들도 절제해오던 그 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컨대 인민이 당을 선출할 게 아니고 당이 인민을 선출해야겠다라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이제 브레이트의 그 시 같은 경우도 53년 독일 노동자 봉기의 상황 속에서 산출된 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1953년 노동자 봉기가 실제로 소련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그 권위를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1956년에 이르려면은 헝가리에서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제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노동자들의 봉기에 동참을 해서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문교부 장관 같은 혁명 정부의 노동자 문교부 장관을 맡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트나 혹은 루카치처럼 1930년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저명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고 혁명 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53년에서 56년 사이에 이제 연출이 되고, 이후에 68년도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서 또 노동자들의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이거는 1980년대 폴란드 연대노조회로 개성이 되고 89년에는 중국 천안문 시위에 이어지고 하면서 크론슈타트 봉기 이후에 억제되었던 그런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폭발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년에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적 위기로 나타났지만, 알티세르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이론적 위기로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론에서의 혁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론 차원에서도 이 사회주의 위기가 점검이 되고 그게 극복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이론을 하나의 독립적인 실천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천주의라고 하는 전통적 마크스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 의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